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AK라디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종섭의 백브리핑을 담당하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소종섭입니다. 소종섭의 백브리핑은 한 주의 핫한 이슈,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그 이슈의 이면과 배경을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사회 분야 이슈의 이면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왜 이렇게 된 건지, 또 배경은 무엇인지, 향후에 또 반등할 그런 모멘텀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 주제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주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변한 것은 어떤 거고, 또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주제네요. 앞으로도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기타 다른 제3당들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들, 또 사회 분야에서도 핫 이슈가 있을 때 그걸 그 배경을 분석하는 그러한 코너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팀장을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였죠. 그 갤럽 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갤럽이 자체 정례 여론조사인데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조사원 면접 형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나 차장,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 21%, 거의 정말 20%대 간당간당 하는 데까지 내려갔는데, 이 핵심적인 이유 뭘로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보면은 부정평가가 지금 70%까지 올랐는데 이 역시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21%인데 이건 취임 후 가장 낮은 요인이고요. 네. 지금 이게 양쪽 다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건 되게 갤럽만 조사는 아니고 리얼미터에 따른 여러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서 약간 그 낭떠러지 느낌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낭떠러지 느낌. 21%라는 숫자는 약간 20%의 거의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좀만 더 밀리면 이제 10%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지금 되게 위기감이 많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거의 낭떠러지 위에 있는 정도까지 지금 왔다. 예. 이렇게 봐야 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그 이유가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그동안에 어쨌든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전후는 유지를 했었는데, 네. 그 이하로 갔다라는 것은 핵심 지지층에서도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그러니까 이 양상이 좀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게 총선 직후부터 시작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네. 원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 중후반, 초반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총선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2달간 지금 갤럽 조사의 경우에는 20% 초반을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더 나빠진 상태인데요. 그 총선 이전과 지금 이후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게, 네. 수도권하고 고령층하고 보수, 그다음 보수. 대구 경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30% 초중반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이었던 이분들이 대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변화가 3자를 2자로 바꾼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보수층, 그리고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수도권, 이런 쪽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수도권 말고 수도권에서도 서울 쪽 지지율은 강세였었고, 그렇죠. 약세였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민심도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조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상당한 변화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총선 전에 했던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 서울 지지율이 39%였는데요. 네. 당시 윤 대통령 평균 지지율이 34%인 걸 감안하면은 평균보다 서울이 더 좋았었습니다. 근데 네. 가장 최근 조사율을 보면은 21% 기록했었을 때 서울 지지율은 17%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평균보다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방향이 되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도. 그렇다면은 이 보수층이나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서울 등등의 유권자의 표심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핵심 지지층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뭐 결집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예, 보면은 이걸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반에만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네. 급격히 나빠졌는데 네.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달라진 건 총선 결과밖에 없는데 이들의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건 어떤 면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 그런 기대를 이렇게 채워주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실망으로 나타났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한다면은 다시 좀 최근에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총선 직후에 나빠질 수는 있는데 이게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당혹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은 그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임 이전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화가 없었던 것도 역시 해서 일본에서 정치권에서는 좀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이제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 지난번에 그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을 이제 등용 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유의 이제 보도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보수층에서 이게 뭐 이 어디 대통령이 어디 출신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이 핵심 지지층의 이반 현상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 때도 약간 뭐 이렇게 개각 관련해서 총리 등에 있어서는 이 대표가 불편할 사람들은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그 뭐 보수 지지자라면은 과연 누굴 대변한 대통령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이게 또 지지율에는 또 악재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국정 운영의 동력인데 이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가 됐다라는 것은 현재 의회의 지형 자체가 지금 야당의 절대적인 우위 속에 있는데 결국 국민의 지지, 민심의 흐름에서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 국정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어떤 여론 관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 방책들을 좀 내놓고 할 것 같은데 나 차장이 보기에 이게 좀 어떤 뭐 변화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이 지지율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나 얘기가? 보면은 약간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좀 달라지는데 그 일부 여권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대통령이 좀 엄한 아버지 같은 인상이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사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다정한 아버지가 되면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다정한 아버지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는데 지지율이 여전히 그렇게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행보를 보면은 그 뭐 대통령이 촉발한 요인은 아니지만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강공을 취한다는 점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특히 당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그 인도 순방 관련했을 때 좀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그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이렇게 실망감이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좀 방법으로는 저기 보수층만이 아니라 국민 전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어제 발표됐던 석유 발견 뉴스 이런 것들도 야권에서는 이게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고 왔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도 네. 그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 나 차장이 보기에는 포항 영일만 140억 배럴 석유 매장 가능성 이런 거, 또 9.19 남북 군사협의 효력을 정지한 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특검 문제 등등, 또 오늘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던 USB의 실체에 뭐가 들어있는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런 등등이 좀 어떻게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라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지율에서 가장 회복을 빨리 해야 할 부분도 그렇고, 또 그동안의 지지율 추세에서 봤을 때도 보수층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러한 주제들은 좀 그러니까 통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만회가 전반적인 국정 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최근 집권 이후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의 배경, 그리고 그렇다면 향후의 반등 가능성, 그와 관련된 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등 관련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자, 나두석 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실 관련한 흐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인적인 변화도 줬고, 또 행태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대국민 소통이라든지 또 대야 관계에서의 변화,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또 이제 그럼에도 또 정치권, 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평가하는 좀 아직 변화하고 있지 않은 거, 변화가 더 필요한 부분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서소정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소정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제가 딱 일단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 이제 기자들이랑 김치찌개 소통했던 거, 물론 그 뒤에 댓글 보니까 댓글도 엄청나게들 기자들 욕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막 했던데, 어쨌든 이게 집권 이후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기자들과 직접 이렇게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눈에 띄었는데, 서 차장이 보기에 일단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의 변화 어떻게 좀 요약할 수가 있나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참패 원인 중 하나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 꼽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불통을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로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소통의 의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이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정말 소통 행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선자 만나고, 그래서 낙선자로부터 또 쓴소리도 듣고, 그리고 당선자도 만나고, 그리고 또 도어 스태핑 이후로 중단했던 기자들과의 소통도 재개하기 위해서 직접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대선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김치찌개 만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2년 만에 또 실행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만 보면, 언뜻 보면 이제 소통을 정말 강화하고 있구나, 정말 대통령이 달라질까? 이제 이런 기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네. 일단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소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년 이상 살아본 부부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신혼 때 이 사람은 내가 꼭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하지만 20년 후에 이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걸 저희가 좀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 차장이 생활하면서 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좀 이게 좀 신혼 때랑 다르더라고요. 네, 이 사람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얼만큼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그러니까 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소통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는 보여집니다. 일단 소통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자들과의 소통. 네. 기자들 아까 제가 저 서두에 얘기했던 김치찌개 소통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기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저희 기자들이 사실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 그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이 있고 그 같은 건물에 기자실이 위치합니다. 네. 근데 언제든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지만 그 거리를 지금까지 극복하는 데는 쉽지 않았는데요. 아하.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금요일 날 오후에 아무 예고 없이 직접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뭐 측근 참모진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참모진한테 그러면 여기 기자실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급습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좀 기자들과의 거리를 두고 기자들의 소통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기자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소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이제 비서실장 인선을 했을 때 네. 직접 내려와서 정진석 실장이죠. 그렇죠. 그 인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자들도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자들이 평가하기에는 그 전과 비교해서 뭐 좋아졌다 이렇게 그 부분은 평가를 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이전에는 워낙 소통을 좀 안 하셨다면 이제는 소통의 의지를 보인다.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우리 기대에 얼마나 충족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소통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주시해서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자 회견 또 언론 인터뷰 기타 또 출입 기자를 넘어서서 뭐 논설위원이나 편집국장 등을 과거에 이제 대통령들은 뭐 그렇게 초청해서 오찬이나 만찬하고 이런 경우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결될 가능성도 좀 있나요? 이제 기자들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뭐 편집국장 그다음에 뭐 각 대표 언론사의 만남 이런 것들은 좀 갖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또 저희 다양한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자신의 소위 이제 보수 언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언론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언론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소리를 들으려는 그런 경청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네 편 내 편 갈라서 언론을 이렇게 그 언론에 대한 어떤 카르텔을 조성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좀 직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또 지지를 얻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언론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려는 좀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영수회장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네. 그리고 뭐 그 뒤에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화도 하고 요런 흐름들 그리고 낙선자들 만나고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도 또 대통령이 직접 갔었고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사실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인식이 또 이번에 달라진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한 8번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거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총선에 크게 패배한 이후 이제 9일 만에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야당 대표와의 협치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이제 야당 대표도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만나고 또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협치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야당 대표의 그 인식은 처음 이제 야당 대표를 인정을 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네. 정말로 그의 얘기를 얼마나 귀담아 듣고 또 앞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협치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는 야당 대표를 보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뭐 지난 30일이죠 아마 5월 30일 날 그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맥주를 또 당선한 의원들한테 따라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선거운동 대통령 선거운동 때 했던 어퍼컷도 하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단합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상황 자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이나 전국 자체를 좀 주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로 우리가 대통령실의 변화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그럼에도 여러 가지 또 비판적인 지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서 차장이 보기에 좀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 변화가 앞으로 필요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사과의 말 언급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어떤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이제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예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측근이나 지인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옹호하는 자세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번에 총선 패배 이후에 인적 쇄신 단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비서실장도 물갈이가 됐고 정무수석도 교체를 했고 그리고 상당수 많은 행정관들도 지금 들고 나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도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인적 쇄신이 중요하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는 뜻인데 또 이런 인적 쇄신의 폭을 보면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검찰 위주의 인사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지인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적 쇄신의 폭이 좀 더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 경력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적 쇄신의 폭이 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폭넓게 수용해서 비판적인 소리와 여러 가지 직원들도 아끼지 않는 이런 참모진들을 기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야권에서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잠행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김 여사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워낙 김 여사에 대한 관련 수사가 얽혀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순방을 재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제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과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제한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 국익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대통령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깊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특히 언론과의 소통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서 차장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의제들 거부권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또 윤 대통령이 획기적인 변화, 이 판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결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코너, 두 가지 주제 가지고 만나 뵙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집권 이후 최저로 떨어진 지지율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또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나주석 차장과 서소정 차장 우리 두 기자 통해서 얘기들 좀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좀 더 재밌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더 좋은 얘기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AK 라디오였고 저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맡고 있는 소종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